정부가 장기간 반환이 지연됐던 4개 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공식적인 반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용산을 비롯해 그동안 미군 기지로만 인식되던 곳이 어떻게 변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들 병원 대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업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과 여권 핵심 인사의 유착 관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이 또다시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들의 부동산이 3년 동안 평균 3억 원 올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 중요한 아침 이슈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워낙 오랫동안 있었던 폐쇄된 채 좀 방치가 돼 왔는데 이 미군 기지를 이제 우리나라에 반환하는 절차가 시작이 된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하는 절차가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이제 언제 받을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언제 반환받느냐 문제를 왜 논란이 됐었냐면 누가 그러면 이 오염된 환경을 정화할 거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80여 곳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22곳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인계받기로 한 게 4곳인데 원주, 부평, 동두천을 포함해서 이 4곳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환경 정화 작업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 그럼 일단 반환부터 받자. 그리고 나서 환경 정화 비용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군이 사용하다 우리가 돌려주는데 우리가 환경 비용을 또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산 들어갈 게 1,140억 정도 돼요. 그럼 이 돈을 우리가 또 왜냐하면 미군이 사용하던 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화 작업까지 해서 또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군 입장에서 소파 협정에 의해서 본인들은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했던 거를 이번에는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이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저 4곳 같은 경우에 각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이미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 인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미뤄지고 그렇겠네요. 사업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우리 정부 입장에 일단 저것부터 받고 그리고 나서 환경 정화 비용은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폐쇄된 지가 꽤 됐는데 이제서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건 아무래도 그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폐쇄된 게 길게는 10년이 더 예. 지났다고 합니다. 2009년 3월부터였으니까. 네. 근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요충지를 둘러싼 그 전 지역이 고층 아파트들이에요. 그럼 그 딱 그 지역만 어떻게 보면 황무지고 네, 고립된 그 주변이 느낌이겠네요. 일종이 다 고층 아파트들인데 네. 굉장한 불편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특히 이제 이견이 갈렸던 것이 환경 오염 문제를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 문제,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환경 오염 문제를 정화해야 되느냐, 이 기준 문제, 이 2가지를 가지고 네. 지금 10년 동안 해결이 안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좀 해결의 실마리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군이 미군 기지로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화 환경 정화 비용을 왜 우리가 대야 되냐라는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논란은 돼 왔고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정리가 된 상황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게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 불행하게도.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예. 1차적으로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의견이 부딪히다 보니까 미군은 소파 협정에서 본인들은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그렇게 하고 하고 있고 있죠. 우리는 당연히 미국에서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딪히니까 계속 반환이 늦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늦어지면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해요. 밀리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업성 문제도 이 땅이 지금 어떻게 이제 사업성을 높여가지고 이걸 건물을 짓든 아니면 문화 공간을 만들든 네. 공원을 만들든 이런 형태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이런 논란 때문에 계속 지체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 입장이 일단 반환부터 받고 그리고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소파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한 가능성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부에서는 이런 예측도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추후에 금액에 대해서는 환경 정화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먼저 받겠다고 하는 게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걸
지렛대,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한 1,140억 원 정도 예.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방위비에서 빼는 방안이든 이런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한 카드로 어떻게든 그렇죠. 써보겠다는 예. 거네요. 그런 어떤 카드로 쓰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래서 급하게 이번에 이제 반환 절차를 들어가기로 했다는 건데 그건 뭐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미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걸 또 받아들일지도 두고 봐야 되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입니다. 그렇죠. 미군 기지 부지가 큰 만큼 이제 이곳에 어떤 개발 사업이 시작될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어쨌든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용산을 둘러싼 다양한 인프라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죠.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자들은 상당한 또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공원 개발이 가장 많은 집중이죠. 의견을 집중되고 있고요. 복합 문화 공간이라든가 또 복합 도시 개발 이런 방향으로 용산 기지가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슈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사실을 폭로한 신혜선 씨가 현재 있는 여권 인사들이 이 특혜 대출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최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여권 인사도 지금 이 특혜 대출에 뭐 포함이 돼 있다, 아니면 중간 과정이라도 뭐 어떻게든 얽혀 있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주장인 이게 거죠, 나온 건 일단? 예, 그렇습니다. 주장하고 있고 신혜선 씨가 이제 그걸 폭로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들 병원 원장인 이상호 원장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출 문제로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됐던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 이상호 전 원장 이제 우리들 병원 원장이죠, 회장이고 이분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 네. 현 정부의 실세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 주장이고요. 신혜선 씨의 주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 주장은 처음에는 몇백억인 줄 알고 알아봤더니 1,400억 정도의 대출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1,400억이 일어날 수 있냐? 왜냐하면 이상호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여러 대출이 있어서 네네.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혜선 사업가 주장은 이게 이제 그 이상호 씨가 현 정부의 실세들과 줄이 있었고 그 줄 때문에 결국 신한은행과 산업은행에서 대출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도 그런 얘기했어요. 본인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뭐 여권 실세 소위 얘기하는 그분들이 연관이 돼 있는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신혜선 씨 주장에 따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네. 이제 우리들 병원 대출을 위해서 신한은행이 사문서 위조라든지 사금융 알선,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했고 또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도. 특혜 대출을 해줬다. 이게 바로 신혜선 씨의 주장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관계도에서 나오는 예. 것처럼 네. 신혜선 씨와 이상호 원장 간에 연대 보증이 있었습니다. 연대 보증. 첫 번째 예. 사업을 할 때. 예. 네. 근데 이제 이상호 원장이 추가적인 대출, 소위 KDB 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연대 보증이 이제 깨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연대 보증을 이제 깨는 상황에서 이 신혜선 씨의 동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그렇겠죠. 그 동의나 서명에 관한 문서가 위조된 위조됐다. 것이다. 그것이 수사나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활용된 것이다. 이 사문서를 활용해서 이런 모든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네. 라는 주장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뭐 말씀해주신 저 관계도도 나오지만은 신한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준 기관의 은행인데 신한은행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대출을 문제 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문제 얘기네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신혜선 씨는 그게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한은행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고 명확하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가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수사기관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그렇네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두 사람의 의견이 양측의 의견이 서로 부딪히니까 네.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정말 신혜선 씨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의 갈등 때문에 이게 뭐 오해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의 대출, 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1,400억 원
넘는 대출이에요. 이게 시기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2012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이게 현 정부, 현 여권 인사만 개입됐다라는 해석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예, 결국 신혜선 씨와 이상호 원장이 현재 이 청와대 인사들이나 주요 실세들과 상당한 유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폭로,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검찰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검찰 조사 뭐 물론 기존의 경찰 조사라든가 재판 과정이 있었겠지만 더 철저한 어쩌면 특수검찰 수사대가 또 펼쳐질 수가 있겠죠. 특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더 명확히 진상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 듭니다. 시점은 아무래도 2012년도에 이게 예, 일어났거든요. 예. 2012년도 하면 MB 정부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인데 지금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지금 현 정부의 실세들과 연관성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현 정부의 실세들이라고 하면 실세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뭐 야권의 왜냐면- 인사 그렇죠. 정도 되겠죠? 예, 그렇게 네. 얘기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네. 무슨 이게 말이 맞지가 되냐. 않는다는 그렇게 얘기네요.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혹시 연루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일단 네. 신혜선 씨의 주장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현 정부의 인사라는 게 당시 시점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신한은행의 적법한 과정이라는 주장과도 또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두 분 말씀대로 검찰 조사가 좀 필요한 그럼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는 지금 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지금 어떤지 현재로 궁금합니다. 봐서는 이제 아마 내사를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공식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직은 근데 안 했군요. 그렇죠. 신혜선 씨가 일단 폭로를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내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데 이걸 또 수사를 안 하거나 또 자유한국당도 지금 논란을 삼고 있어요. 이거를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아예 수사를 안 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신혜선 씨도 이런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침 이슈 세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 여권을 향한 각종 의혹들이 전국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불을 지피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전 참모진들 부동산입니다. 또 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러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실련에서 또 이번에 발표를 예.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전 그리고 현 이 참모진들의 집값 상승률을 좀 비교를 분석을 해봤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발표가 됐죠. 예. 근데 뭐 어떤 참모진들은 뭐 10억 혹은 뭐 10억 이상의 증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어쩌면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주축이 됐던 그 정책 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오히려 이제 이것은 어쨌든 팩트니까요. 네. 1위부터 10위까지의 집값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형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는 많은 이제 여론 비판 이런 것들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경실련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가장 궁금한 건 청와대 입장일 것 같아요. 청와대는 뭐라 했나라고 봤더니 뭐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른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평균적인 값을 냈기 때문에 이 소수의 재산 증가를 전체 청와대 직원의 재산 증가로 보는 것은 너무 일반화시킨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실련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 비서실 소속인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가, 특히 주택과 관련된 아파트나 오피스텔 시세를 비교해 봤더니 65명을 조사한 걸로 보여요. 지금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 근데 65명의 전체 재산이 약 한 평균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그 자체는 사실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주장은 이런 거죠. 전체가 아니라 65명만 받고 그중에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나 오피스텔 값이 오르락내리락 크게 하는 오른 부분이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그렇죠. 있고 뭐 이제 이런 그러다 건데. 보니 네. 그런 부분을 너무 일반화시키면 마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른 것 예. 같다는 그리고 얘기군요. 그것이 마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걸 표명한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실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그 청와대 참모진들 집값이 이렇게 1년 사이에 억 단위로 뛰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예, 공감할 수가 없는 대목들이 많이 있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일단 2019년부터 이어졌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주된 특징이
탈동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가격의 등락이 전혀 다른 흐름을 갖고 있었고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이냐 경기 지역이냐, 서울 내에서도 역시 강남 3구냐 그 밖에 다른 지역이냐, 이 굉장히 가격의 변화가 동떨어져서 흐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공실이 심각해서 급매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예. 그럼 이제 가격 하락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이 오르는 그 국민들도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으면서 본인들의 집값은 왜 올랐느냐 하면서 비판적인 어떤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집값을 어떻게든 잡겠다라고 계속 규제하고 압박하고 했던 정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사실 뭐 사실이든 아니든 좋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원래 청와대 고위층에 있는 분들 중에 기존에 이제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집을 갖고 있었거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쵸. 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물론 이런 발표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청와대가 더 열심히 집값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건 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그러면 청와대 들어오면 다 팔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또 한 사람이 두 채씩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 결국 집값의 상승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오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는 것은 물론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건 분명히. 왜냐하면 마치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참모진의 집값이 오는 것처럼 비춰지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전에 들어오기 전에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린 것까지도 그 뒤에 청와대가 여러 가지 그 집값 안정 정책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일반화 시켜버리면 그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 비교는 그냥 단순히 청와대에 근무하는 65명의 고위 공직자들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집을 샀고 어느 정도 기다렸으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며 이건 다 비교를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진의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직도 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청와대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더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경실련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제 조만간 있을 그 공시 지가, 뭐 공시 가격 개편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최근에 경실련과 청와대, 국토교통부와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집값이 뭐 얼마만큼 올랐다라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통계의 부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또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시지가가 아직 개편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실제 시세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 공시지가를 개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현재 시세와 좀 일치하는, 동행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도록 좀 조정하는데 네. 어느 정도 여론은 몰이를 좀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미군 기지 반환과 또 우리들 병원을 둘러싼 논란, 거기다가 청와대 참모진의 집값 논란까지 김광석 실장, 최진봉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